5주차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오늘 해킹 사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또 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웹캠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떤 보는 그런 강아지나 이런 걸 보는 그런 웹캠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근데 요즘에 또 한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스마트 TV라고 하는 TV가 있어요. 집에 혹시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 네, 만약에 앞으로 TV를 사시게 되면은 스마트 TV라는 게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스마트 TV라고 불리는 장치에도 보면은 요만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음성을 통해서 TV를 켜고 팔 동작만으로도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 TV. 이 스마트 TV가 해킹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V 안에 내장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거실이나 안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었지만 이 스마트 TV 해킹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 이영근 씨 부부가 거실에서 편한 차림으로 TV를 봅니다. 과일을 깎고 다정하게 안마도 받습니다. 서비스 해주는 거야. 말은 줘야지. 그런데 이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집안의 최신 스마트 TV가 해킹되는 사실을 시연으로 확인한 겁니다. TV에 내장된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사생활을 엿보고 개인정보도 가로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저기 알려줘? 8257. 공격자가 만약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스마트 TV가 이처럼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돼 해커에게 전송됩니다. 스마트 TV로 홈쇼핑할 경우엔 주문번호를 바꿔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TV싱 수법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TV 화면을 장악해 해적 방송으로 사회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가 폭파됐다라는 식의 자막을 내보내면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스마트 TV 보급량은 전 세계에 6,600만 대. 실제 해킹 가능성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스마트 가전제품의 기능 개발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허술한 보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떠신가요? 무섭죠. 웹캠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인 스마트 TV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건 비밀번호 바꾸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일단 편리하니까 쓰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네. 카메라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TV에 카메라도 달아놓고 스피커도 달아놓고 마이크도 달아놓고 막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해커들이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 TV를 해킹을 해서 사생활 정보나 아니면 금융 정보나 이런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에 그냥 막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자는 막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킹이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가슴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스마트 TV를 편리함 때문에 쓰시는데 이런 그 안에 보안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것들을 지켜가지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매뉴얼대로 지켜가지고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내가 걸 수 있는 하나의 잠금 장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TV를 쓰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되 거기 매뉴얼상에 혹은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 비밀번호 바꾸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만약에 가족분들이나 혹은 뭐 자제분들이 스마트 TV를 사신다 그러시면 그런 것들의 비밀번호 꼭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방법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내 안방, 내 거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꼭 한번 나중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닿으시면 꼭 한번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스마트폰도 스마트 TV도 해킹당하더라. 꼭 비밀번호 바꿔라.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안전한 TV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주실 거죠? 네. 이제 조금 이제 세 번째 컨텐츠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모바일 결제. 혹시 지금 모바일 결제 앱을 설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동영상이 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시고 얘기하시죠. 지갑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아예 꺼내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앱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 주차장. 현금으로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데 수십 초씩 걸리다 보니 차들이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별도의 정산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비결은 주차 애플리케이션. 앱의 차량 번호와 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연계된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인식기가 번호를 확인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현금을 준비해 다니거나 아니면 정산기 찾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결제를 알아서 해주니까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운전 앱도 한 번만 조작하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GPS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가 알아서 찾아오고 도착 시점이 되면 앱의 서버가 카드나 포인트로 자동 결제해 그냥 내리면 됩니다. 서버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집에 와갈 때쯤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그거를 굳이 앱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규모는 5조 7,200억 원. 카드를 스마트폰에 옮겨 물건만 결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간단한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간편 결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에 설치돼서 쓰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설치는 해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설치를 하시다가 보면은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의 정보를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래 제 가장 핫한 그런 결제 수단으로는 이제 삼성페이라고 하는 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그 삼성페이라고 하는 앱이 아마 거의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설치는 되어져 있는데 활성화를 안 시켜갖고 이제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카카오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는 아까쯤에 이마트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가셨고 만약 결제를 하시려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SSG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페이하고 관련된 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마트나 이런 데 자주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SG페이나 그런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범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잠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한번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조교분들 다니시면서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페이라고만 치시면 아마 여러 종류의 페이하고 관련된 앱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아마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페이가 깔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코페이, 엘페이, 우리페이, 티페이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나는 아무거나 깔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네. 혹은
뭐 삼성페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페이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그 앱들을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신용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페이들을 한 번은 써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카드나 이런 것들 굳이 안 가지고 다니셔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은행 업무를 간단한 은행 업무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간단한 기능들을 여기 핸드폰에다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근데 비슷한 기능 중에 아마 이런 기능들도 많이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업이라 그래갖고 혹시 아시죠?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 개의 포인트 카드들 갖고 계시죠? 네,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카드 지갑처럼 여기다 모바일 형태로 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리모게뜨예라고 하는 예, 그런 포인트 혹은 각종 뭐 포인트 카드들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맨날 그걸 갖고 다니지 않아도 지갑처럼 쭉 가지고 다니다가 만약 포인트를 쓰거나 적립하려고 그럴 때 그 카드만 이렇게 저희가 활성화시켜갖고 보여주면은 거기다 적립을 해줘요. 그런 거 기능들을 이제 한 번씩은 써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도 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정보를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그 계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어요. 폰을 잃어버리셔도.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분실했을 때 초기화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잃어버리시면 바로 초기화하시고 내 계정으로 여기 스마트폰을 다시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동안 정리되어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쭉 다시 받아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내 카드나 이렇게 카드 지갑식으로 들어가서 결제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아까 뭐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이제 불렀다. 내 카드가 없다. 그런 경우에 그냥 핸드폰으로 그 저기 위에다 놓고 결제만 하면은 간단하게 결제가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점점 어떤 시대가 오느냐? 점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이런 스마트페이들을 기능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저는 써보셨으면 해요. 정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시되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현금을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오늘 이러한 페이 종류를 설치를 하시고 정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한번 설치를 뭐 SSG페이든 아니면 카카오페이건 이런 페이 종류를 한 번은 써보시고 느낀 점을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 써봐갖고는 솔직히 몰라요.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한 번 이런 페이 종류들을 써보시고 본인이 느끼고 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잠깐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고요. 이따가 두 번째 숙제는 저 교통앱을 한번 써보는 건데 아마 교통앱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보실 텐데 예, 그건 이따 설치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저작권이라 그러는 걸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이게 동영상이 조금 깁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데 요거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음악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냥 영화를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일이 나를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말 태어나서 경찰서에서 전화 받은 게 처음이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우리가 접하는 사이버상의 컨텐츠들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가수 김장훈 씨가 SNS에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아랍어가 자막이다 뭐 이런 말을 올렸다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가수 김장훈 씨가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는데 자막이 아랍어로 돼 있다. 그래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요. 트위터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에 김장훈 씨는 아니다. 나는 돈을 주고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수입 배급사 측에서 우리는 아랍어로 된 콘텐츠를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죠. 결국 이제 김장훈 씨가 사죄를 하면서 끝나긴 했는데 이 김장훈 사태를 본 청년단체였죠.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 저작권법 위반이었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 저작권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해당되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배급사 측에서 이건 법적으로 조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런데 김장훈 씨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30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저작권법 30조항을 보면 이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좀 소장하고 개인적인 보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김장훈 씨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배급사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업로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랍어가 자막에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합법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장훈 씨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티즌 분들은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 건가요? 류시원 씨도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있죠. 일정 금액을 주고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금액을 내고 지불했다고 하면 아 이건 불법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가 아닌 지불한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만약에 배급사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콘텐츠라면 웹하드 업체에서 그 수익을 일정된 수익을 다시 배급사 쪽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올린 불법 복제 파일이라면 이 수익이 배급사 측이 아닌 그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또는 그 포인트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왜 아는 큰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다운받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럴 때는 이거는 합법인가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 큰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플레이어에서 뭐 다른 플레이어에서는 재생이 안 되게끔까지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뭐 작은 다운로드 사이트에는 그것이 누구한테로 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제휴 콘텐츠라고 이제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때에는 제휴 콘텐츠가 꼭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개봉되지
않은 영화들 있잖아요. 네. 개봉되지 않은 영화는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란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물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적인 걸 포함해서 아니면 좀 과격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음란물도 마치 똑같이 다른 어떤 영화나 동영상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를 이용해서 일본의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 우리 검찰은 음란물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걸 왜 보호하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되고 있는 웹하드 유통 쪽에서도 굳이 음란물을 왜 우리가 그렇게 저작권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입장이고요. 참 그거 미묘하네요. 좀 애매한 입장이기도 하죠. 근데 네. 일본은 좀 여기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나 봐요. 네. 이제 좀 아니다. 이게 음란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자체를 불법으로 복제를 하고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면서 민사소송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음란물이 어떻게 좀 규제가 되고 저작권 보호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가 참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이나 음악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요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동영상은 어찌 저작권의 문제가 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저작권이라는 게 그 뭐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 개인적인 창작물이라면 모두 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개인 블로거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CD나 음원을 내가 구매했는데 감상의 목적이 아닌 뭐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던가 이러면 무조건 저작권법에 침해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링크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링크를 딱 걸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바로 나올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 블로그에는 개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터넷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뭐 유해한 걸 차단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특별히 또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부족해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활기를 치고 있는 게 바로 합의금 장사인데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좀 잘 모르고 올렸다가 이게 타깃이 돼서 지금 불법적으로 좀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네. 실제 2000년대 초반에서는 한 청소년이 이 합의금 장사에 타깃이 됐다가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해요. 뭐 상담할 데도 없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 자살까지 이제 선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면 그 어린 친구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저도 마음이 다 아프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 그 친구들 이용해서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합의금 장사가 뭐냐면 이 저작권법을 당신이 위반했습니다 라고 형사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해줄 테니까 금품을 내놔라. 네. 일정 금액을 주면 내가 너를 합의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에 이를 좀 악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는데 한 번 취한 걸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좀 방법이 다양해요. 네. 이게 좀 어떤 식이냐면 그 만화책을 보다 보면 1편부터 5편까지 이렇게 쭉 업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한 번에 해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금을 많이 이제 뜯어낼 목적으로 편당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머. 시간을 두고. 그러면 이 친구는 1편부터 5편까지 다 받았는데 처음엔 1편이라고 그래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야, 너 2편도 받았잖아 하면서 또 합의하고 그렇죠. 이런. 계속 이렇게 합의금을 늘려갈 목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어른들이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나쁜 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뭐 좀 보호할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뭐 제도가 2009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적이 없는 학생이 그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조금 조사 없이 좀 각하를 해주는 네.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제도가 실행되고 나서부터 조금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지난 2월 이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올 1월 이제 다시 개정을 해서 1년 동안은 다시 연장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저작권 분쟁에 노출돼 있을 때에는 뭐 주저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미리 좀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혼자만 끙끙 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르고 당하면 안 되는 거라서 이 침해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저작권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제가 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런 저작권이 없는 그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자유로운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블로거 입장에서는 그 좀 자신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요. CC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CCL 마크가 예를 들자면 만화가 강풀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웹툰 작가 강풀은 자신의 웹툰 왼쪽 하단에다가 그 손바닥 혹은 발바닥에 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요. 손바닥 같은 경우는 이 웹툰의 일부분을 퍼가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 있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전부를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좀 잘 보고 판단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 볼 수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좀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이버에 관한 모든 권리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대가를 주지 않고 갖고 오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원래. 하지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었느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합법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내가 그걸 상용으로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죠? 네. 저작권법은 우리가 보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만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저작권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요. 그래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시는 목적은 괜찮습니다. 단 상용으로 다시 쓰시는 경우,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는 경우에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들 중에는 제휴 파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로 영화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일 뭐뭐라고 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도 제휴 파일이라고 명시된 것들은 다 합법적이에요. 근데 제휴 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봉되어 있지 않은 영화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다 불법입니다. 아마 영화 같은 걸 많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들보다 이렇게 손주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번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직 손주분들이 좀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는 못하기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컨텐츠물이니까 그런 것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음원을 감상하는 듣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링크나 이런 것들 해당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나오게 되는 경우는 위법인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다른 데 글이 멋있다. 여기에 노래하고 배경이 멋있다. 그래서 내가 쑥 갖고 와서 내 페이지에다 연결을 해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셨을 때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다, 어디서 뭐 인용했다, 발췌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표절 내용들도 아니고 그 원소스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무단으로 갖고 오는 경우 더 안 좋은 거는 무단으로 갖고 와서 내가 상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뭐 동영상 보신 것 중에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권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여서 나한테 장사를 합의금을 뜯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악용범죄 뭐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위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이제는 학생들도 많이 알기는 하는데 그런 컨텐츠들이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마는 거 혹은 나 혼자 영화 보고 마는 거 그렇게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손주분들이나 이렇게 좀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작권 찾기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 혹은 CCL이라 그래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작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컨텐츠에 관해서는 내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남의 걸 가져다가 내가 막 쓰기 편하다는 이유로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제는 조금 뭘 항상 우리가 합법적인 걸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조금 유심히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옆에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계정이라고 아마 연결되어 있는 글씨가 있으실 거예요. 클라우드 및 계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삼성 클라우드 휴대전화를 백업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세요. 여기를 이제 눌러보시면은 계정이 있으신 경우에만 해서 삼성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삼성 저장 공간 관리.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공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15기가 정도를 주어집니다. 저는 한번 백업을 제가 오전에 새벽에 좀 한 번 더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일단 백업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내가 어떤 걸 백업을 받을지 정할 수가 있어요. 전화, 리스트, 뭐 시계, 홈 화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뭐 음성 녹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런 리스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일정, 뭐 S노트 쓴 것들, 인터넷, 키보드 데이터, 갤러리 등등 뭐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을 클릭 몇 번으로 전부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백업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계정이 없으셔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지금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폰에 따라서 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인증을 하시고서 넘어가셔야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증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2번, 3번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냥 내가 편할 때 백업 받고 싶을 때 백업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해놓으셨잖아요.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혹은 전화기를 새로 마련을 하셨어요.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복원 버튼만 눌러주시면 복원이 돼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예. 돌아가실 분들은 무사히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